자, 23강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341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부분은 별표를 이제 3개 쳐놓으시는데요. 23강 들어갑니다.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우리가 한 90%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가시면은 뒤에 박스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342페이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다. 3번 출구를 있는 물건을 우리가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평가사는 먼저 지역 분석부터 합니다. 자, 지역 분석을 해서 자, 이 지역이 상업용도로 이용되구나라는 대표적인 이용을 봐요. 표준적 이용을 보죠. 표준적 이용을 보고 자, 일단은 가격 수준을 알아보죠. 가격 수준. 자, 가격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시세입니다. 가격 수준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 대해서 개별 분석에 들어갑니다. 개별 분석. 그래서 이제 당연히 상업용도로 최유효 이용을 해야겠죠. 최유효 이용을 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구체적 가격으로 갑니다. 구체적 가격. 자, 그럼 우리가 지역 분석을 먼저 선행하고 개별 분석이 후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표, 후계체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고요. 작년에 나왔던 게 우리가 지역 분석은 거시적이다. 자, 미시적은 이제 개별 분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지가 미개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이제 전체적이고 얘가 부분적이라면 어떻습니까? 전체적, 광역적, 부분적, 개별적.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토지의 특성에서 우리가 지역 분석은 부동성하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과도 관련이 되고요. 자, 개별 분석은 당연히 개별성이죠. 개별성이고. 그다음에 가격제 원칙은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제 가겠는데 균형과 적합입니다. 이 두 가지만 거의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사이드로 여기 이제 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건 사이드로 이제 가겠는데요. 자, 우리가 적합과 균형을 가기 전에 그 전 페이지 가시면은 지역 분석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 지역 분석을 사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동일수급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일수급권.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그렇게 뭐 시험 문제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냥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냐,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이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역에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려고 하면 사례를 가지고 옵니다. 그 사례를 가져와서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에요. 대상부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강남역이다 라고 한다면 자, 여기 없어요. 사례를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죠. 그래서 이게 유사 지역이 되죠. 자, 여기는 이제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지만은 사례가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해요. 동일수권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341페이지 가시면 인근 지역은 대상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자, 우리가 2번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은 지역 내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건 보시고요. 다른 것들은 경계를 가시게 되면 경계 3번만 좀 보세요. 경계가 너무 넓으면요. 사례는 많아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가격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고요. 너무 좁으면 사례 선택이 좀 어려워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격에 신뢰성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교재를 오셔서 페이지 보시면은 그 22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20페이지로 오셔서 자, 우리가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는 요새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만 우리가 보는데 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가 자, 성성세천학이 있었다 그랬죠. 성성세천학. 그래서 이제 각각 구면 우리 주기별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가냐면 인근 지역이 이제 강남역이라면 여기도 막 재개발됩니다. 지가가 막 상승을 하죠. 이용요소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100년 주기로 우리가 옵니다. 100년 주기로 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생애 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주기로 본다면, 연수로 본다면, 이건 그 지역이 막 성장을 하죠. 성장기는 집가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향 여하가
활발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신축 부동산의 거래가 돼요. 유동이 많고요. 그래서 성장기는 이제 투기가 경쟁이 치열하고 유동이 많고 상량 여가가 이제 활발하다는 거. 근데 성숙기에 가서는 성숙기는 지가 순위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가 상승 높고 지가 순위 최고라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중고 부동산이 됩니다. 중고 부동산이 되고, 자, 이 지역이 이제 경제적 능력 요소가 다 돼서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쇠퇴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하향 여가가 시작됩니다. 하향 여가가 시작되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죠. 그럼 여기서 재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시 또 천위기로 도래되는데, 재개발하는 게 좋죠. 그럼 다시 또 성장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천위기라는 자체는, 천위기는 우리가 하향 여가가 활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악화기로 간다면 거의 슬럼화 단계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개발하면 완전 슬럼화 단계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성세천학에서, 자, 아이가 성장하면서 성숙하지, 태어나자마자 야 엄마 수고해서 그러진 않죠. 성장하면서 성숙한다. 성장기는 지가상승이 최고예요. 기울기가 가파르고, 여기는 성숙기가 이제 최고의 수준이 되고요.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바꿔서 물어볼 수가 있고, 사람도 쇠퇴할수록 천해지잖아요. 쇠퇴기 하향여가 시작, 얘는 하향여가 활발. 그래서 천이기는 여기 상승보다는 가벼운 상승이다. 그렇게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밟으시면 거의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오셔서, 자, 우리가 유사지역으로 갑니다.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유사지역은 대상에 속해 있지 않죠. 그러면서 유사지역의 지역 특성은 대상의 가격에 간접을 영향줍니다. 간접을 영향준다. 그 다음에 이제 뭐만 좀 체크하자면 3번에 보시면 지리적 인접해 있느냐 여부와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수급권은 유사지역과 인근지역이 포함되는데, 주거지는 도심과의 통근 가능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지는 배후지를 갖고 따지고요. 근데 그것이 지역적 선호도 명성 등에 따라서 대체관계 성립되는 범위가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합니다. 소문난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급 주택, 강남은 이제 거기 사는 지역이 이제 좁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이제 대체사 관계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후보지가 잘 떠요. 동일수권에는 이제 후보지라고 한다는 것은, 자, 후보지라는 것은, 자, 우리 어떻습니까? 타 용도 지역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그건 규칙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농지가 상업지로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후보지인데요. 전과 후로 가는 게 본다면, 후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평가는 장래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후로 가는 게 원칙인데, 성수도가 낮아서 10년째 안 바뀌어요. 그런 경우는 전후 간다. 자,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가격제 원칙입니다. 자, 가격제 원칙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자, 여기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적합과 균형을 이제 가지고 거의 우리 강의를 해보겠는데요. 가격제 원칙을 본다면 가장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적합과 균형입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지켜야 할 평가 지침, 그 법칙성인데요. 자, 이 적합과 균형이 가장 유력해요. 적합과 균형.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자, 균형이라는 자체는 내부 구성 요소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토지 위에 건물이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인데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내부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구성 요소, 내부가 생략될 수 있어요. 구성 요소가 우리가 이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 요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능적 강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개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적합의 원칙은, 자, 어때요? 이거는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거는 낮게 평가되죠. 치유할 수가 없어요.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죠. 그럼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 이거는 우리가 경제적 강가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외부니까 우리가 지역 분석이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간다면 지역 분석에 지어 들어가죠. 적합에도 지어 들어가고 개별 분석에 기억 들어가니까 얘도 기억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암기 기법이 됩니다.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이제 344페이지 채용 원칙을 전제로 해서 기준을 간다는 자체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전제로 가야 돼요. 채용 원칙을 전제로 해서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 경제적, 합법적으로 이제 복합 개념으로 해서 최고 가치를 경험적으로 증거를 해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통상 양식의 사용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체형을 봤을 때 거기 이제 그림을 보잖아요. 체형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와 외부가 있어요. 오른쪽에 토대가 된다는 자체는, 토대가 되거나 바탕이 된다는 자체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는데요.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체형이라는 건 현재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장래까지 예측을 하고, 내부적과 외부적이 항상 변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시점이 들어가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 시점이 나왔다. 그럼 변동 원칙 찍으시고요. 자, 어때요? 예측한다는 건 과거와 현재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장래 나오면 무조건 예측의 원칙 찍으시면 됩니다. 예측. 자, 그 다음에 내부적과 외부적에서 지금 했던 게 바로 우리가 어때요? 그 균형의 원칙이죠. 균형과 같이 기여의 원칙은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기여가 균형과 연관되니까. 근데 수익 체증 체감은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자, 건물이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수익 배분은 자, 우리가 토지, 노동, 자본, 생산 요소가 투입돼서 노동과 자본에 투입된 다음에 임금과 이자를 배분해 준 다음에 임금은 자기한테 안 맞으면 나중에 이직하죠. 그럼 토지는 나중에 남기 때문에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순수익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잔여 나오면 잉여 나오면 무조건 수익 배분의 원칙 찍고 수익 체증 체감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부적인 거라서 제가 어떻게 보냐면 소수 기균이라고 했죠. 기여가 선행을 합니다. 선행을 해서 얘가 후행을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서 만약에 이게 7억으로 낮게 평가된다면 1억으로 투자해서 생산비 합이 아니에요.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입니다. 기여도의 합.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15억이면 하겠죠. 그래서 얘와 얘 같이 추가 투자의 적 판단이거든요. 기여와. 그래서 기여가 맞으면 균형이 맞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내부적에 이제 우리가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 간의 조화를 판단한다.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들어가죠. 기여 원칙은 구성분이 대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그 가격 구성분의 생산비가 아니라 기여도야 합니다. 20억에 대한 건물이 1억을 투입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되면 22억에 되면 추가 투자할 만하죠.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법 판단, 그래서 토지 합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익 체증 체감도 단위당 투자액을 늘릴수록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가 있으니까 수학 체감이라는 법칙이라는 게 앞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추가 투자의 적법 판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 기준으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고 수익 배분은 먼저 생산 요소 중 토지, 노동, 자본 같은 가변 요소부터 배분되고 나중에 토지로 남기 때문에 토지 잔여 나왔다, 잉여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 배분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예측의 외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것은 제가 예전에 외적과 경쟁하자. 적합의 원칙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외부 환경과 안 맞는 거죠. 대상 자체가 안 맞는 게 아니라 경쟁의 원칙은 이제 경쟁에 따라서 이제 가고요. 적합이다, 외부성이다. 자, 그럼 외부성은 적합은 이제 대상 부동산의 외부 환경과의 조화다 보니까 지역 환경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야 되는 가치를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상점은 우리가 상업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공장은 공업지가 있어야 되니까 아까 시장안의 주택은 안 맞았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이제 경제적 감가와 지역 분석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외부성은 그냥 쉬워요. 외부 환경이 주택에 공원이 들었으면 정의회복가잖아요. 값어치가 올라가고 쓰레기 밀집장가 들었으면 부의회복가다. 값어치 떨어진다. 자, 경쟁은 우리가 나가면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댓국집이 너무 잘 되면 초과이 발생하는데 또 순댓국집이 안 생겨요. 초과이 또 소멸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수요공급의 원칙은 저번에 했었어요. 수요공급의 원칙은. 그래서 이제 경쟁의 원칙과 관련돼서 수요공급의 원칙은 가격의 이중성 관련됩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직접적으로 내부나 외부나 토대가 되거나 연결되는데 얘네들은 간접적으로 경쟁의 원칙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대체의 원칙이라는 걸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대체라는 것은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대신할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동일수권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동일수권 내에서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는 자체를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체 원칙은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개별성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대체한다는 자체는, 자, 보시게 되면요. 만약에 이제, 자, 갑니다. 사례가 있고 대상이 있다. 그럼 다시 5층짜리 건물인데, 효용이 같다. 일단 용도가 같고요. 기능이 같아야 돼요. 기능을 효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 면에서도 비슷해야 된다. 대신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효용이 같아요. 효용이 같으면 우리가 가격이 7억인데 얘는 5억 나간다. 싼 거 선택하죠. 가격이 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선택하겠죠. 대체 원칙은 효용이 유사하다면 낮은 가격, 가격이 유사하면 효용이 높은 가격을 선택하는 게 뭐니?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대체 경쟁관계 부동산의 상호작용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대체 부동산 가격이 3억이라면 대상 부동산 가격도 3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주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특히 이제 3방식과 관련되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 할 때도 비교하고요. 내가 직접 구하면 직접법이고 사례에서 구하면 간접법이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구할 수 있고 수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방식으로 적용된다고 우리가 기본수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 실제 지불된 비용이 아니라 인식된 비용, 기회비용이라는 자체는 대체 원칙을 전제로 까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부지가 주거용지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현재 공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 공업용지 평가는 이제 기회비용인 주거용지를 평가했다는 것이 기회비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서 문제에서 기출문제를 보겠는데,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은 기회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자, 도심 지역의 대상 토지가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토지는 공업용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대가까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매도자는 어떻습니까? 특히 대상 부지를 공업용으로 매도함으로써 상업용으로 매도할 기회를 또 상실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은, 채용 원칙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에만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칠판지우개는 칠판지우개 쓰는 데만 사용하지 용도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성분들 드리면 분발을 해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부동산은 채용을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성 때문에, 자, 우리가 요게 이제 에어컨이라면 이 에어컨이 강남에서는 비싼데 산골로 가면 싸다? 그렇진 않죠. 근데 부동산은 적합의 원칙이라는 자체가 그 외부 환경과의 적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적과 경쟁하자 이렇게 암기를 했죠. 그래서 이 외부성도 적합, 채용이 다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가 지역 분석, 개 분석, 가격제 원칙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보실 내용이, 자, 오른쪽에 이제 감정평가의 3방식 개관입니다. 그래서 밀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3방식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면요. 일단 3방식 6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박스 쳐서 나왔었어요. 근데 공시지가까지 제가 얘기를 해서 거기 내용까지 이제 보겠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69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건별 감정평가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 중점적으로 이제 요 평가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건별 감정평가를 좀 먼저 잡아달라는 말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은 이제 천천히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347페이지 가시면 3방식 6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필이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이 분필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격의 3년성이라고 하거든요. 가격의 3년성. 그럼 비용이 들어가면은 그 비용을 가지고 원가가 얼마가 투입되냐. 자, 우리가 건축주가 건물을 질 때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이제 따지는 것이 3방식입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이라고 그래요.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자, 이게 이제 얼만큼 거래가 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 100원에 거래가 되더라. 비교했죠. 비교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갖고 따진다는 건 제가 이 분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수강료를 받는다면 수익이 생깁니다. 그 수익 방식이죠. 그 다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이건 공급장, 수요자, 수요 공급 입장이거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많이 발생한다면 가액도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좀 싸게 살려고 하죠. 건축비를 갖고 따지면 좀 비싸게 팔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방식 6방법입니다. 6방법. 근데 지금은 이제 7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6방법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가액과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가액과 임대료. 임대료를 줄여서 이제 임료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요시를 했어요? 세 글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인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원가를 구하는 것은 원가법이죠.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고요. 쌓는다는 거. 네, 비교 방식은 내가 거래 사례했던 가액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 되고요. 또 임료 갖고 임대 사례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사례 비교법이다.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수익이 임대료가 나온다면 그 수익을 가지고 가액으로 환원해달라는 환원율이 필요하면서 우리가 가액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은 이제 수익을 가지고 이제 분석한다.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접근할게요. 원가니까 원가 들어가고요. 비교니까 비교 들어가고 수익이니까 수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글자가 맞기 때문에 옆에 글씨를 맞춰서 채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더 들어간 게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가면서 그 가액을 구하는 게 공시지가 기준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7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자, 그래서 뭐 비용성을 따지는다는 건 투입된 비용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용 부동산, 서울시청은 우리가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거래됐던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원가법으로 가고요. 시장에서 매매가 되려면 사례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아파트 같은 것들 많이 시장성이 높고요. 장래 수익이 있으려면 상업용 부동산이겠죠. 이렇게 문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단점이라는 자체는 이제 뭐 평가 하나씩 한 다음에 그때 연결시키겠고, 그 다음에 임시로 계산한 게 시산이잖아요. 시산 가액은 조정을 해야 되죠. 임시로. 자, 시산 가액으로 나온 요 가격은 시산 가액이지 최종적인 평가액이 아닙니다. 조정이 필요하다. 시산 가액의 조정이 우리가 밑에 가시면은 감정평가업자는 1번하고 3번만 대상 물건을 정할 감정평가원을 적용할 때 그 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부적절한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소경목림은 원가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작은 나무. 그 다음에 3번 감정평가업자는 산출한 시장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주된 방법이 다른 감정평가가 산출하는 시장가액을 조정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시장가액 조정이라는 자체가 필요하죠. 특히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치를 두고요. 우리가 계산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례라는 자체는 우리가 확인 자료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거래 사례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원가법서부터가 있는데, 자, 그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마 뒤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요약을 좀 해놨을 수도 있어요. 자, 물건별 평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먹고 들어갈 게 아마 교재로 가시면요. 교재에 이제 뒤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다 해놨죠.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 물건별 감정평가가 있는데, 자, 일단 360페이지 해놨네요. 360페이지 이제 내용을 이제 보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0페이지 가시면 거기 밑에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때요?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어때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임료보다는 가격이 잘 나옵니다. 가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간다는 건 암기했었고요. 가액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때요? 원가법을 적용하려면, 원가법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자, 이게 새로 만들었을 때가 100원이라면, 자, 얘가 감가가 되면 100원이 날라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삼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50원이 날라가면 50원이 되니까 삼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삼각자산만 됩니다. 원가법은. 그래서 삼각자산만 거의 돼요. 그 삼각자산은 우리가 건물이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근데 자동차는 거래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산도가 맛있다. 산도. 그래서 가수원이라든지 자동차는 거래 사례가 많아요. 산림이라든지 동산. 이렇게 보시고요. 자, 권이라는 자체는 어떤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삼각되지도 않고 거래됐던 사례가 없습니다. 권은 무조건 수익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갑니다. 밑에 360페이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건물과 토지를 일괄할 때는 거래 사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임목은 거래사례인데 소경목림은 지름이 작기 때문에 심은 지 얼마 안 됐죠. 원가를 구하기 쉬우니까 원가법이고, 산지와 임목을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 거래사례로 갑니다. 가수원도 거래사례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의 재산이 집단인데, 이런 재단은 다 수익환원법입니다. 그래서 개별 물건 간평법과에 합산하는데, 자동차는 거래사례인데 건설기의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으로 가요. 특히 선박은 선체기간 의장을 구분해서 갑니다. 다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폐차 처리를 가죠. 동사는 거래사례고, 특히 이제 임대사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임대료는, 우리는 적산법, 수익분석법이 아니라 무조건 비교 방식이에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임대료니까 임대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다 수익하는 법으로 갑니다. 영업권 다. 소음, 진동, 일조 침해가 있으면 가치가 하락돼요.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소음 등에 대해서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사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중요하죠. 고려하지 않는다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넘기셔서 페이지 349페이지 가시면 원가법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법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이론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만 이제 본다면, 자, 원가법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새로 만들었을 때 원가가 제도라 원가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만 이제 하고 다음 시간에 넘길 텐데요. 자, 제도원가가 있으면 제도원가가 마이너스 감가누계액을 빼요. 감가누계액을 빼면 그때 나온 가격을 적산가액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건물에 적용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삼각자산에 적용시키면서 건물이 있으면은 내용연수가 있어요. 지나온 연수를 경과연수라고 하고요. 남아있는 연수를 잔존연수라고 합니다. 새로 만들었을 때 재생산되는 원가가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럼 우리가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3년이 되면은 300원에 대해서 감가를 하거든요. 감가누계액이 이제 300원이 되면은 700원이 됩니다. 빼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감정평가에 기준되는 시점,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자, 원가법이란 제동가에서 감가수정을 한다는, 감가수정이라는 자체가 가르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동가에서 마이너스 감가누계액이 복선가격이라는 자체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개념만 이제 간단하게 본다면 기준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축됐던 시점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기준시점 명시해야 되고, 현재 새로 조달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에 대해서 700원에 대해서 1,000원이 상한가잖아요. 상한가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복제원가와 대체원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비교를 하고, 산정기준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먼저 나간다면, 산정기준은, 자, 이게 자기가 건설했어요. 자가 건설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원가 방식을 하게 되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도급 건설로 갑니다. 도급 건설을 줘요.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급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건설회사가 시용하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도급을 받을 수급을 이제 돈 받기 위해서 비용 면세를 첨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맡기는 사람을 도급인을 하고 맡아서 하는 사람을 건설회사가 수급인이거든요. 수급인의 적정인이 무조건 포함됩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했는데, 표준적 도급 건설 비용이 지적, 간접, 수급인의 적정인이 포함된다는 게 계산 문제까지 나왔었어요. 별표 쳐놓으시고, 통상적인 부대 비용은 이제 누구나 봤을 때 보통 설계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도급인이 부담한다. 특히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는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토지는 비교 방식인데 이쪽 땅을 매립하게 되면은 거래됐던 사례가 없고 빔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그래서 조성지 매립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소지 가격이 아직 개발하지 않은 거를 들어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서 우리가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 좀 도급, 자가건설이라도 도급 건설을 간다는 자체를 머릿속에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복제 원가와 대치 원가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24강서부터는 그거 내용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감가수정이라는 자체, 감가수정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문제집 가서 기출문제도 나올 것만 좀 가지고 가고요. 예상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터트려서, 예상문제는 이제 제가
이 요약서에 안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상 문제집 가서 가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24강 우리가 원가 방식 새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